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 사건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겉보기엔 단순한 한 장의 신고서로 시작됐지만 파고들수록 진실이 드러날수록 등골이 서늘해지는 사건을 다뤄보려 합니다. 안전해야 할 곳이라고 믿었던 그 공간의 문 뒤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어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숨을 한번 고르고 미스터리 사건 TV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신고서 한 장, 그리고 사탕. 경기도 평택, 초여름의 공기는 눅눅했고 하늘은 애매하게 흐렸다. 비가 올 듯 말 듯 도시 전체가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은 아침이었다. 그런 날엔 유난히 사람들의 표정이 빠르게 굳는다. 누군가의 하루는 시작되고 누군가의 하루는 이미 무너진다. 김태범과 환계리는 구청 앞 인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둘은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손끝은 차가웠다. 태범의 손바닥엔 땀이 배어 있었고 예리의 손등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전날부터 종이 뭉치를 쥐었다 폈다를 반복한 흔적이었다. 서류 봉투 안에는 병원 진단서, 입양 진행 서류, 그리고 빛바랜 안내책자가 한 장 들어 있었다. 표지에는 환하게 웃는 아이들 사진과 함께 선명한 글씨가 박혀 있었다. 해살의 집, 지역사회가 함께 만든 모범 아동보호시설. 이 모범. 그 단어는 이 도시에서 너무 자주 쓰였다.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명함에도 박혔다. 모범이라는 말은 사람을 안심시키고 질문을 멈추게 한다. 거긴 괜찮은 곳이야 라고 말하게 만든다. 그런데 어떤 곳은 그 괜찮다는 말 뒤에서 자라난다. 의심이 자라지 못하게 뿌리를 잘라버린다. 태범이 먼저 입을 열었다. 들어가자. 예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문 앞에서 한 번 더 숨을 삼켰다. 마치 자기가 무슨 죄라도 짓는 사람처럼. 그게 더 끔찍했다. 죄는 저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왜 피해를 본 사람이 떨고 있어야 하는가. 비나라는 이름을 주고 싶었던 부부. 부부가 해살의 집을 처음 찾았던 날은 한 달 전이었다. 태범과 예리는 오래전부터 아이를 원했다. 하지만 병원 기록은 늘 같은 결론으로 돌아왔다. 자연 임신은 어렵다. 라는 문장 하나가 그들의 인생을 가만히 밀어냈다. 그리고 결국 둘은 입양이라는 문을 열었다. 입양은 기적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서류와 대기와 면담과 증명서의 연속이었다. 희망이란 건 늘 현실에 의해 시험받는다. 해살의 집에서 그들이 처음 만난 아이는 8살 여자아이였다. 말수가 적었고 마른 체형이었고 눈동자가 늘 바닥을 향해 있었다.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살짝 숙였다. 예리는 아이가 무서워서 그런 줄 알았다. 낯을 가리는 아이도 많으니까. 이 아이 이름이 뭐예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아직 확정된 이름은 없어요. 기록은 있는데 절차가 정리되는 대로 확정될 겁니다. 그 말이 어쩐지 이상하게 들렸지만 예리는 그때는 넘어갔다. 절차란 원래 느리고 아직이란 단어는 보호시설에서 흔하게 쓰일 테니까. 태범은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랑 같이 집에 가볼래? 아이의 눈이 아주 잠깐 태범의 얼굴을 스쳤다. 그 순간 예리는 알았다. 아이가 가고 싶다는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을 꺼내는 방법을 모른다는 걸. 부부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미 이름을 정해 놓았다. 비나. 빛나는 아이라는 뜻을 담고 싶었다. 어두운 곳을 지나온 아이의 삶이 앞으로는 흔들리지 않길 바랐다. 예리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만큼은 안전한 곳에서 살게 하자. 그 다짐이 얼마나 잔인하게 시험받을지 그때는 몰랐다. 이 좋은 아이의 이상한 습관. 입양 서류가 완전히 끝나기 전 아이는 임시로 부부와 함께 지내기 시작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예리는 오히려 걱정이 됐다. 아이는 밥을 잘 먹었고 시키는 걸 잘 했고 잠자리에 들 때도 말썽이 없었다. 그런데 너무 잘한다는 건 때때로 경고다.
아이들은 원래 지저분하고 시끄럽고 때를 쓰고 웃고 울어야 한다. 그런데 이 아이는 늘 허락을 기다렸다. 물 한 잔을 마실 때도 마셔도 돼요? 라고 물었다. 손이 닿는 순간 몸을 움찔하는 버릇도 있었다. 예리가 머리를 쓰다듬으려 하면 아이는 한 박자 늦게 도망치듯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곧바로 죄송해요 라고 말했다. 아무 일도 아닌데 죄송하다고. 예리는 처음엔 그걸 시설 적응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집단 생활을 오래 한 아이는 경계심이 강할 수도 있다. 낯선 어른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건 정상이다. 오히려 시간이 약이다. 그러다 어느 날 욕실에서 일이 벌어졌다. 아이를 씻기던 예리가 아이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지는 걸 봤다. 아이는 몸을 웅크렸고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렸다. 예리가 어디 아파? 라고 묻자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손은 자꾸 특정 부위를 피하려고 했다. 평소에도 가끔 불편해 보이는 동작이 있었는데 그날은 유난히 심했다. 괜찮아. 아프면 말해도 돼. 아이의 입술이 떨렸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간지러워요. 예리는 그 말을 듣고도 처음엔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흔한 염증일 수도 있고 환경이 바뀌어 생긴 문제일 수도 있다. 더 깨끗이 씻기고 옷도 자주 갈아입히면 좋아질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증상은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다. 아이의 잠은 더 얕아졌고 밤에 자주 깼다. 작은 소리에도 몸이 움찔했다. 특히 누군가 병원 가자, 검사하자 같은 말을 하면 얼굴이 창백해졌다. 예리는 어느 밤 아이가 잠든 뒤 태범에게 말했다. 이건 그냥 염증이 아닌 것 같아. 태범이 잠시 말이 없었다. 뭐가 그렇게 느껴져? 예리는 침을 삼켰다. 아이 눈이 자꾸 걸리면 안 된다는 표정이야. 누가 잡아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태범은 그 말을 듣고 주먹을 쥐었다. 그렇게 이 부부는 병원으로 향했다. 산병원 진료실에서 문장 하나가 떨어졌다. 산부인과 소아 진료가 가능한 대학병원. 접수대 앞에서 예리는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놓치지 않으려고 더 꽉 쥐었다. 태범은 말이 거의 없었다. 말이 없다는 건 마음속에서 이미 최악을 떠올리고 있다는 뜻이었다. 검사는 조심스럽게 진행됐다. 의사는 아이의 반응을 먼저 살폈고 아이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부드럽게 설명했다. 검사 내내 아이는 어른의 눈을 보지 못했다. 손가락 끝이 새하얗게 질릴 정도로 진료복을 움켜쥐었다. 잠시 뒤 의사가 부부를 따로 불렀다. 진료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의사는 아주 천천히 단어를 골라 말했다. 단정하긴 어렵지만 생활 습관만으로 설명하기 힘든 흔적들이 있어요. 아이가 겪어선 안 되는 경험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예리의 귀에서 웅구 하는 소리가 났다. 마치 세상이 멀어지는 느낌. 태범은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물었다. 가능성이라고요?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까?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법적으로 확정이라는 단어는 신중해야 해요. 하지만 부모님이 느끼신 불안은 그냥 기우로 넘기기엔 위험합니다. 아이를 보호해야 합니다. 예리는 무릎이 풀릴 것 같아 의자에 손을 짚었다. 태범의 목소리는 낮게 갈라졌다. 그럼 이게 시설에서. 의사는 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이 답이었다. 진료실을 나오는 길, 예리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아이의 몸은 너무 가벼웠다. 가벼워서 더 무서웠다. 그런 몸에 누군가의 폭력이 지나갔을지도 모른다는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나는 이런 순간을 생각하면 항상 같은 결론으로 돌아간다. 사람은 좋은 곳이라는 간판을 믿는데 너무 익숙하다. 그 간판이 아이를 지켜줄 거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간판은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경찰서, 그리고 신고서. 부부는 그날 밤 거의 잠들지 못했다. 태범은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지도 않으면서 라이터를 몇 번이나 켰다 껐다 했다.
예리는 병원 종이를 펼쳤다 접었다를 반복했다. 그 종이는 얇았지만 그들의 숨을 짓눌렀다. 다음 날 아침 부부는 경찰서를 찾았다. 형사과 접수대에서 직원이 물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예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희 입양한 아이가 보호시설에서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직원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 바뀌는 표정이란 게 있다. 평범한 민원인의 표정이 아니라 사건 담당자의 표정.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표정. 잠시 후 여성 경찰관과 아동 전문 상담사가 동석한 공간으로 안내됐다. 아이를 따로 보호하고 부부에게는 설명을 들었다. 절차, 조사 방식, 아이가 받게 될 보호 조치.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된 설명이었지만 예리는 그 정리됨이 오히려 무서웠다. 이런 사건이 너무 익숙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아이가 한번 아주 조용히 말했다. 저 거기 얘기하면 혼나요. 예리는 눈물이 날 뻔했지만 억지로 삼켰다. 누가 혼냈어? 아이의 시선이 바닥으로 더 깊이 내려갔다. 사탕 주는 사람. 그 말은 칼처럼 들어왔다. 사탕이 아이에게는 달콤한 게 아니라 대가였던 것이다. 접근을 허락하는 대가, 침묵을 유지하는 대가, 그리고 두려움을 삼키는 대가. 박준호 형사. 그 사건은 그날 오전 평택경찰서 강력팀으로 올라갔다. 담당으로 배정된 사람은 박준호 형사였다. 그는 팀에서 성격이 까다롭다는 말로 통했다. 그런데 이런 사건엔 까다로움이 필요하다. 남들 다 믿어줄 때 혼자 의심하는 사람이 결국 아이를 살리기도 한다. 박준호는 서류를 넘기며 짧게 말했다. 해살의 집, 여기 유명하죠. 모범시설. 팀원이 한마디 덧붙였다. 후원도 많고 방송도 탔대요. 박준호는 잠깐 멈췄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유명한 곳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는 피해 아동 보호 조치부터 확인했다. 그리고 병원 소견서에서 문장 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이건 표면만 보고 끝낼 일이 아니네. 박준호는 서류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문손잡이를 잡는 순간 나도 같은 생각을 했다. 사건은 언제나 작은 이상함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그 이상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지하에 묻힌 진실이 올라온다. 박준호는 팀을 호출했다. 오늘 바로 시설 들어갑니다. 기록부터, 동선부터, 사람부터. 겉모습에 속지 마요. 그날 평택의 하늘은 끝내 비를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곳에선 이미 비보다 더 끈적한 어둠이 고여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어둠은 이제 막 들춰지기 시작했다. 모범시설의 웃음은 카메라 앞에서만 나온다. 평택 외곽 버스가 잘 안 다니는 언덕길 끝에 해살의 집이 있었다. 시설 앞마당은 지나치게 반듯했다. 잔디는 칼로 민 듯 정리되어 있었고 화단의 꽃들은 계절에 맞춰 연출된 색으로 줄을 맞추고 있었다. 정문 옆 안내판엔 후원자 명단이 금빛 글씨로 빼곡했다. 그 명단을 보는 순간 나는 늘 같은 생각이 든다. 선행은 숫자로 자랑할수록 더 위험해진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습니다. 라는 말은 때로 그러니 의심하지 마세요. 라는 협박이 된다. 박준호 형사 일행이 도착했을 때 마침 대학생 자원봉사팀이 들어오고 있었다. 상자마다 과자, 우유, 학용품이 가득했고 누군가는 삼각대를 세우며 말했다. 오늘 영상 찍어서 후원사에 보내야 해요. 그 말이 시설의 공기를 한 번에 바꿨다. 문이 열리자마자 직원들이 환하게 웃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마치 신호를 받은 것처럼 줄을 맞춰 뛰어나왔다. 누군가는 손을 흔들었고 누군가는 안녕하세요를 외쳤다. 그 장면만 보면 여긴 정말 천국 같은 곳이었다. 문제는 박준호가 장면이 아니라 장면 사이트를 본다는 거였다. 1. 오, 형사님들 오셨네요. 너무 준비된 환영.
현관에서 그들을 맞은 사람은 원장 오경수였다. 수트는 깔끔했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짐이 없었고 목소리는 방송용처럼 안정적이었다. 원장은 손을 크게 벌리며 반갑게 말했다. 경찰에서 직접 방문해 주시다니 저희도 투명하게 협조하겠습니다.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그 말은 겉으로는 모범 답안이었다. 하지만 투명하게라는 단어가 너무 매끈하게 굴러나왔다. 사람은 진짜로 당황하면 단어가 다듬어지지 않는다. 문장이 엉키고 감정이 튀어나온다. 원장 옆에는 관리 책임자 유미홍이 서 있었다. 그는 원장보다 더 조용했고 더 단단해 보였다. 웃지만 눈이 웃지 않는 사람, 그런 느낌이었다.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기 전에 한 박자 멈추고 그 멈춤 속에서 계산이 끝나는 사람. 박준호는 명함을 받는 척하며 주변을 훑었다. 카메라, 안내판, 기부금 내역이 붙은 게시판, 후원 감사, 현수막, 그리고 아이들이 카메라를 의식하는 방식. 아이들은 눈으로 먼저 삼각대를 확인했다. 웃기 전에 촬영 여부부터 확인했다. 그건 습관이었다. 학습된 습관. 박준호는 팀원들에게 짧게 말했다. 둘로 나눕니다. 한 팀은 행정 CCTV, 한 팀은 생활동선 관찰. 나는 아이들 쪽. T. 웃음이 꺼지는 순간 진짜가 보인다.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과 놀아주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공을 던지고 노래를 부르고 종이접기를 했다. 그 사이 직원들은 사진을 찍고 오늘의 나눔 같은 포스터를 들고 단체 샷을 찍었다. 박준호는 일부러 한 발짝 떨어져 서 있었다. 가까이 가면 아이들은 더 착한 아이 모드로 굳어버린다. 그는 멀리서 아이들의 어깨를 봤다. 웃고 있는 아이도 어깨가 올라가 있었다. 긴장할 때 올라가는 어깨. 아무리 웃어도 몸은 긴장하는 그 모순. 그리고 자원봉사팀이 약속된 시간에 맞춰 떠났다. 차량이 정문을 빠져나가는 순간 시설 안의 공기가 뚝 하고 떨어졌다. 기적처럼 웃음이 꺼졌다. 아이들은 조용히 줄을 섰고 이제 들어가자라는 직원의 말에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방금 전까지 뛰던 아이들이 갑자기 소리 없는 기계처럼 바뀌었다. 박준호는 그 장면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을 것이다. 이건 상처가 있는 아이들의 조용함이 아니다. 이건 규칙에 길든 아이들의 침묵이다. 식당으로 이동한 아이들은 의자에 앉는 것까지 동시에 했다. 그 정도로 질서가 정확하면 그 질서를 유지하는 힘이 필요하다. 당근만으로는 안 된다. 당근과 채찍이 같이 있어야 한다. 그때 박준호가 아주 자연스럽게 한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밥 먹기 전에 손 씻지. 우리 손 씻으러 갈까? 아이는 좋아요도 싫어요도 말하지 않았다. 대신 직원을 먼저 쳐다봤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제야 아이가 움직였다. 박준호의 눈빛이 잠깐 굳었다. 3. 심리적 트라우마로 모든 직원이 똑같은 문장. 박준호는 원장과 관리 책임자에게 질문을 던졌다. 아이들의 생활 규칙, 취침 시간, 야간 근무자, 외부인의 출입 기록. 이상한 건 질문을 누구에게 하든 대답이 거의 동일했다는 점이다. 아이들이 대부분 트라우마가 있어서요. 자기 보호 기제가 강한 편이라서요. 안정을 위해 규칙과 루틴을 철저히 지킵니다. 자극이 아이들 심리에 부정적일 수 있어서 같은 단어, 같은 어감, 같은 순서. 박준호는 마음속으로 체크했을 것이다. 이건 교육이 아니라 리허설이다. 그는 일부러 질문을 바꿨다. 야간에 아이들 상태가 나빠지면 어디에 기록하죠? 유미홍은 웃으며 말했다. 야간 일지는 별도로 작성합니다. 필요시 의료기관 연계도 하고요. 그럼 지난 석 달치 야간 일지 보여주세요. 유미홍의 미소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흔들렸지만 무너진 건 아니었다. 그는 바로 다시 준비된 미소로 돌아왔다. 물론이죠. 다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열람 범위를 조정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그 말은 너무 편리했다. 필요할 때마다 꺼내 들면 누구도 반박하기 어려운 방패가 된다.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습니다. 법적 절차대로 하죠. 대신 지연은 안 됩니다. CCTV 있는 곳만 있고 없는 곳만 없다. 행정실 한쪽엔 모니터 여러 대가 켜져 있었다. 정문, 로비, 복도, 식당 입구, 놀이터 다 있다. 너무 다 있다. 하지만 박준호는 화면이 아닌 사각지대를 찾았다. 카메라가 없는 곳을. 그는 생활지도사가 안내하는 대로 복도를 걸었다.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걸려 있고 사랑, 희망 같은 단어들이 색종이로 붙어 있었다. 그런데 복도 끝, 창고로 이어지는 작은 통로엔 카메라가 없었다. 박준호가 물었다. 여긴 왜 없죠? 직원이 바로 대답했다. 아이들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요. 창고 통로가 사생활이요? 직원은 말끝을 살짝 삼켰다. 그러곤 미리 준비한 듯 덧붙였다. 아이들이 가끔 정서적으로 불안해질 때 혼자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그 말도 너무 매끈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통로는 혼자 있고 싶을 때 가는 공간처럼 보이지 않았다. 낡은 소독약 냄새, 잠금 장치가 있는 문, 바닥에 끌린 자국 같은 것들이 있었다. 박준호는 그 문 앞에서 잠깐 멈췄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지금 당장 문을 열면 그들은 오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오해든 뭐든 문은 언젠가 열려야 한다. 아이의 시선이 말하는 것. 박준호는 아이들을 직접 면담할 수 있는지 요청했다. 원장 오경수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합니다. 다만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생활지도사 동석으로. 박준호가 잘랐다. 동석은 필요 없습니다. 아동 전문 상담사와 여성경찰이 동석합니다. 시설 직원은 밖에서 대기하세요. 순간 원장 얼굴이 굳었다. 그 굳음은 1초도 채 안 됐지만 박준호는 그 1초를 놓치지 않는다. 면담은 조용한 상담실에서 진행됐다. 아이들은 대부분 몰라요, 기억 안 나요를 반복했다. 하지만 박준호는 말보다 몸을 봤다. 질문이 특정 영역으로 가면 어떤 아이는 손가락을 꼭 쥐고 어떤 아이는 발끝으로 바닥을 긁었다. 그리고 몇몇 아이들은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문 쪽을 쳐다봤다. 그건 기억이 안 난다가 아니라 말하면 안 된다에 가깝다. 박준호가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졌다. 여기서 누가 너희한테 과자를 주니? 한 아이가 잠깐 멈췄다. 그 아이의 눈이 박준호를 보다가 다시 문 쪽으로 갔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다. 밤에 주는 사람 있어요. 박준호가 목소리를 낮췄다. 이오른 직원. 아이는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 근데 말하면 혼나요. 그 순간 상담실의 공기가 차가워졌다. 박준호는 더 묻지 않았다. 아이에게 증언을 요구하는 건 수사가 아니라 폭력일 수 있다. 그는 아이가 무너지지 않게 말을 여기서 끊었다. 하지만 박준호의 속은 이미 끓고 있었을 것이다. 밤에 과자를 준다. 말하면 혼난다. 아이들은 문을 본다. 이 세 문장이 모이면 그 다음은 너무 뻔하다. 그리고 뻔한 것호도 더 끔찍하다. 왜냐하면 그건 흔한 패턴이기 때문이다. 쑥, 원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과하게 강조되는 칭찬. 면담을 마치고 나온 박준호는 생활지도사 몇 명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다. 원장님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해요. 원장님 덕분에 후원이 늘었어요. 원장님이 아니었으면 여기 운영이 힘들었죠. 박준호는 그 말을 들을수록 더 확신했을지도 모른다. 정말 좋은 사람은 칭찬이 필요하지 않다. 정말 좋은 사람은 결과로 증명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칭찬이 마치 방어막처럼 반복됐다. 나는 이런 장면을 보면 늘 기분이 나빠진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좋은 사람이라고 과하게 말할 때 그건 종종 나도 그 사람 편이야 라는 고백이기 때문이다. 좋은 사람 편에 서면 책임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믿으니까. 7. 박준호가 멈춰선 곳. 해가 기울 무렵 박준호는 시설 뒤쪽을 돌았다.
브로슈어에 나오지 않는 방향, 아이들이 자원봉사자와 사진 찍는 앞마당이 아니라 아무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뒤편. 주방과 식당 뒤로 작은 공터가 있었고 철제 울타리가 있었다. 그 근처에 잔디가 조금 이상했다. 색이 달랐다. 키가 달랐다. 발을 디뎌보니 땅의 촉감이 달랐다. 딱딱해야 할 땅이 어딘가 푹신했다. 박준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유미홍이 이미 뒤따라와 있었다. 형사님, 그쪽은 아이들 안전상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요. 박준호는 천천히 돌아서서 유미홍을 바라봤다. 안전상? 네, 낙상 위험도 있고 시설 관리 구역이라서요. 박준호는 웃지 않았다. 대신 아주 짧게 말했다. 그럼 더더욱 봐야겠네요. 유미홍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은 이 시설에서 오늘 처음 나온 진짜 반응이었다. 박준호는 무전을 쳤다. 기동대 말고 감식팀 준비시켜. 내일 아침 일찍. 그리고 시설 내 출입 통제 요청. 오늘 밤 누구도 움직이지 못하게. 원장 오경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형사님, 이건 너무 과한... 박준호가 말을 끊었다. 과한지 아닌지는 땅이 말해줄 겁니다. 그날 밤 해살의 집은 조용했을 것이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귀가 아플 정도로.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다. 진짜 공포는 소리칠 때가 아니라 조용해질 때 시작된다는 걸. 식당 뒤 잔디밭, 그리고 땅이 숨기고 있던 것. 다음 날 아침 해살의 집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전날 그렇게 눅눅하던 공기가 거짓말처럼 겉였다. 나는 이런 날이 싫다. 하늘이 맑다고 진실도 맑아지는 건 아니니까 오히려 더 잔인해진다. 밝은 햇빛 아래서 드러나는 어둠은 숨을 곳이 없다. 박준호는 새벽부터 움직였다. 압수수색 영장, 아동보호 전문기관 협조 요청, 감식팀법의 인력 투입, 시설 내 임시 통제, 모든 절차가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됐다. 절차는 차갑지만 필요하다. 이 사건은 감정으로만 밀어붙이면 바로 오해로 덮이기 쉬운 구조였다. 해살의 집은 이미 너무 많은 사람에게 좋은 곳으로 저장되어 있었으니까. 정문 앞에 경찰차가 늘어서자 시설은 마치 숨을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다. 창문 커튼이 아주 조금씩 움직였다. 누군가 보고 있었다. 보통 시설은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면 당당해야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곳의 당당함은 늘 말로만 있었다. 원장 오경수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침 햇빛을 받는 그의 얼굴은 전날과 똑같이 반듯했다. 너무 반듯해서 오히려 기분이 나빴다. 사람은 진짜로 불안하면 얼굴에 균열이 생긴다. 그런데 그는 균열이 없었다. 마치 이미 준비된 표정처럼. 형사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적극 협조할 생각입니다. 다만 아이들이... 박준호가 종이를 내밀었다. 영장입니다. 말이 끝났다. 법의 종이는 항상 이렇게 잔인하게 말을 끊는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좋은 말은 더 이상 힘이 없다. 힘은 증거와 절차로 넘어간다. 1. 아이들 앞에서 그러지 말아주세요. 너무 열심인 배려. 시설 측은 즉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을 꺼냈다.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다. 문제는 그 말이 칼처럼 쓰일 때다. 유미홍은 감식팀이 이동하려는 방향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오늘은 특별활동이 예정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예민한 상태라 땅을 파는 모습은 충격일 수 있습니다.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아이들은 오늘 바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연계했고요. 여기 현장은 성인만 남습니다. 유미홍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다. 정말 짧았다. 하지만 짧을수록 진짜다. 원장 오경수는 손바닥을 모아 진정시키는 제스처를 했다. 그럼 저희 직원들이 아이들을 정리하고. 박준호는 다시 잘랐다. 직원들은 아이들 근처에 가지 마세요.
이동은 보호기관과 여성경찰이 맞습니다. 그 순간 시설 내부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직원 몇 명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 눈빛에는 걱정보다 계산이 더 많아 보였다. 아이들을 진짜로 걱정하는 사람은 울기도 하고 화도 낸다. 하지만 여기선 감정을 숨기는 속도가 너무 빨랐다. 나는 그걸 보며 생각했다. 어떤 곳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입을 보호한다. 이 뒤편으로 가는 길, 브로슈어에 없는 풍경. 박준호와 감식팀은 식당 뒤편으로 향했다. 브로슈어 사진에 나오지 않는 길이었다. 앞마당에는 사랑 희망 같은 단어가 붙어 있는데 뒤편은 단어가 없었다. 단어가 없다는 건 보여줄 의지가 없다는 뜻이다. 그 잔디밭은 멀리서 보면 그냥 공터였다. 그런데 가까이 가면 전날 박준호가 밟았던 그 느낌이 그대로 있었다. 잔디색이 일정하지 않았다. 키가 들쑥날쑥했다. 땅이 미세하게 꺼져 있었다. 흙이 오래된 흙, 특유의 단단함이 아니라 한 번 뒤집혔다가 다시 눌린 흙 같았다. 감식팀은 말없이 표시 테이프를 둘렀다. 그 테이프가 둘러지는 순간 공간은 땅이 아니라 현장이 됐다. 그리고 현장이 된 곳은 더 이상 변명으로 덮을 수 없다. 유미홍은 다시 한번 말했다. 정말 여기까지 하셔야 합니까? 이건 너무... 박준호가 그녀를 똑바로 봤다. 네 엄은 뭐요? 유미홍은 잠깐 말이 막혔다. 너무 과해요 라는 말은 결국 이렇게 들리기 때문이다. 내 엄을 들키는 것 같아요. 3. 첫 사압. 땅이 말을 시작하는 순간. 사압이 들어갔다. 흙이 들려 올라오고 새 흙 냄새가 올라왔다. 현장엔 이상하게도 바람이 거의 없었다.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박준호는 한 발짝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형사의 눈은 늘 똑같다. 감정이 아니라 패턴을 본다. 그리고 패턴은 흔적에서 나온다. 몇 번의 삽질이 지나자 흙의 질감이 달라졌다. 감식팀이 속도를 늦췄다. 여기부터 조심이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바로 그때 한 직원이 뒤에서 크게 말했다. 그만하세요. 여기 우리 시설, 아이들. 박준호가 고개도 안 돌린 채 말했다. 저지하면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직원은 입을 다물었다. 그 짧은 정적이 오히려 더 큰 소음처럼 들렸다. 그리고 삽이 흙 속에서 자연물이 아닌 무언가에 닿았다. 딱. 그 소리는 작았다. 하지만 그 순간 사람의 심장에는 큰 소리가 난다. 딱이란 건 자연에서 잘 안 나온다. 딱은 사람이 만든 것, 혹은 사람이 만든 방식으로 숨겨진 것에서 나온다. 감식팀이 장갑을 끼고 흙을 손으로 치웠다. 속도가 더 느려졌다. 느려질수록 결과는 더 확실하다는 뜻이다. 박준호는 무전을 쳤다. 비업의 준비, 바로. 발견. 사건의 성격이 바뀌는 순간 그날 오전 해살의 집은 더 이상 보호시설이 아니었다. 그날 오전 그곳은 범죄 현장이 됐다. 감식팀이 흙을 걷어내자 이 땅 아래에 있던 것이 모습을 드러냈다. 처음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말을 하면 현실이 되어버리니까. 하지만 현실은 이미 있었다. 어린아이 2명이 그곳에 묻혀 있었다. 나는 여기서 더 자세히 말하지 않겠다. 이건 자극적인 묘사로 소비할 장면이 아니다. 그건 이야깃거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끝이다. 그리고 그 끝은 너무 조용하게, 너무 빨리 숨겨졌다. 박준호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그가 첫 마디를 했다. 현장 전면 통제. 그 말은 곧 다음 말로 이어졌다. 이제부터 살인사건이다. 원장 오경수의 얼굴이 그제야 처음으로 변했다. 완벽하게 관리되던 표정이 아주 얇게 찢어졌다. 그 틈으로 공포가 보였다. 그 공포는 아이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내가 끝났다에 가까웠다. 유미홍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눈을 바닥으로 내렸다. 그 시선은 슬픔이 아니라 정리였다.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빠르게 치우는 사람의 시선. 나는 이 장면에서 확신했다. 여긴 사고가 아니라 시스템이다. 오, 이름, 기록 속에 있던 아이들이 땅에서 나왔다. 감식팀은 아이들의 옷에 남아있던 표식을 확인했다. 시설은 늘 정리를 좋아한다. 정리의 끝은 아이의 옷에까지 붙는 이름표다. 그 이름표 덕분에 아이들의 신원이 빠르게 특정됐다. 여기 기록에 있는 아이들이네요. 팀원이 낮게 말했다. 기록에 있는 아이들. 그 말이 너무 잔인했다. 왜냐하면 기록에 있는 아이들이라면 어떤 보고서에도 사망이 없었어야 했으니까, 어떤 문서에도 실종이 없었어야 했으니까. 그런데 땅에서 나왔다면 기록은 이미 거짓말이었다. 박준호는 행정팀에게 지시했다. 시설 아동 명부 전원 대조, 최근 석 달 출석, 진료, 외부 이동 기록 전부 압수, 야간 일지 포함.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다. 지금부터 여기서 나가는 사람 한 명도 없게. 아이들 이동, 구출이 너무 늦지 않기를. 시설 내 아이들은 보호기관 차량으로 이동했다. 아이들의 얼굴은 대부분 무표정했다. 슬퍼서 무표정한 게 아니다. 그건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배운 얼굴이었다. 그게 가장 끔찍했다. 한 아이가 차량에 오르기 전 박준호를 스치듯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작게 입을 움직였다. 또 여기서 나가요? 박준호가 낮게 말했다. 이번엔 돌아오지 않아.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 끄덕임은 안도가 아니라 확인이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는 포기와 습관. 나는 그 아이의 표정을 잊지 못한다. 아이에게 희망은 선물이 아니라 확인받아야 하는 사실이 되어 있었다. 7. 거짓말의 형태. 아무도 몰랐다는 집단의 입. 원장과 직원들은 하나같이 말했다. 몰랐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그 말들은 너무 익숙했다. 세상에 범죄가 많은 이유는 악인이 많아서가 아니다. 침묵이 너무 흔해서다. 박준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좋습니다. 몰랐다고 칩시다. 그럼 질문 하나만 합시다. 그는 책상 위에 아이들 명부를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짚었다. 이 아이들이 사라진 날 보고가 왜 없습니까? 원장 오경수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유미홍은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물을 마신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 박준호가 다시 말했다. 아이들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사라졌다면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기록이 없다면. 그는 말을 끝내지 않았다. 끝까지 말해주면 상대에게 도망갈 틈을 준다. 하지만 여기서 끝은 하나였다. 기록이 없다는 건 누군가가 지웠다는 뜻이다. 8. 마지막 한 컷, CCTV와 비어있는 시간. 그날 오후 행정실 CCTV 서버가 압수됐다. 감식팀이 화면을 분석하던 중 박준호는 모니터 앞에 서서 말했다. 밤 시간대 유난히 비어있네요. 팀원이 대답했다. 네, 특정 구간만 비어 있습니다. 다른 카메라는 정상인데 뒤편과 식당 근처만. 우연이네. 박준호는 건조하게 말했지만 눈은 차가웠다. 우연은 이렇게 깔끔하지 않지. 그때 한 화면에 야간 근무자가 지나가는 장면이 찍혔다. 뭔가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물을 틀어 손을 씻는 게 아니라 도구를 씻는 동작을 했다. 박준호는 화면을 멈췄다. 저 사람 누구야? 팀원이 명부를 확인했다. 야근 경비, 장우혁. 박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하듯 혼잣말을 했다. 이제 시작이네. 마무리, 내가 하고 싶은 말. 사람들은 이런 사건을 보면 항상 같은 질문을 한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지? 나는 반대로 묻고 싶다. 왜 불가능하다고 믿었지? 보호시설이라는 간판이 붙으면 사람들은 자동으로 신뢰한다. 후원금이 많이 모이면 사람들은 자동으로 칭찬한다. 언론이 비추면 사람들은 자동으로 면죄부를 준다.
그 자동 실내가 아이들을 가장 위험한 곳에 가둔다. 해살의 집 뒤편 잔디밭은 말해줬다. 여기엔 사랑이 아니라 통제와 은폐가 있었다고. 여기엔 보호가 아니라 침묵을 강요하는 구조가 있었다고. 그리고 이제 박준호는 그 구조의 첫 고리를 잡았다. 야간 경비 장우혁, CCTV에서 비어있는 시간, 그리고 기록에 없던 죽음. 서류 속 입양, 아이를 지우는 가장 깔끔한 방법. 해살의 집 정문 앞은 그날 오후부터 전쟁터가 됐다. 경찰차, 구급차, 아동보호 전문기관 차량이 줄지어 섰고 울타리 밖에는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모여들었다. 모범시설이라는 단어가 현장의진이라는 단어로 바뀌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늘 늦게 온다. 진실이 아니라 스캔들 냄새를 맡고서야 몰려온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이미 누군가는 땅속에서 아무 말도 못한 채 누워있다. 박준호는 현장 지휘선을 그었다. 출입 통제, 증거 보존, 아동 분리 보호, 서류 전자기기 압수. 그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 했지만 이런 사건은 사람을 꾸준히 갉아먹는다. 특히 아이가 걸려 있으면 더 그렇다. 이유는 단순하다. 아이는 약해서가 아니라 믿기 때문이다. 어른의 말을, 규칙을, 약속을 믿는다. 그 믿음을 이용한 놈들은 사람 취급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날부터 박준호 팀은 두 갈래로 움직였다. 아이들의 기록을 뜯어보기, 하시설에 돈을 추적하기. 그리고 박준호는 알고 있었다. 이 둘은 반드시 연결돼 있다. 아이를 지우는 데 필요한 건 폭력만이 아니다. 그 폭력을 없던 일로 만드는 서류가 필요하고 그 서류를 통과시키는 데는 돈이 필요하다. 1. 명부대조. 여기 있던 애들이 문서에서 사라졌다. 압수된 아동 명부는 깔끔했다. 페이지마다 이름, 생년월일, 입소 경위, 건강기록, 학교 출석, 특이사항, 형식만 보면 흠잡을 곳이 없어 보였다. 문제는 현실이 그 명부를 찢어버린다는 점이었다. 박준호는 팀원에게 말했다. 명부만 믿지 마. 박 기록으로 대조해. 학교, 병원, 구청, 후원물품 배분 기록까지. 그리고 그 대조는 곧바로 불협화음을 만들었다. 학교 출석부엔 이름이 있는데 시설 야간 일지엔 해당 날짜 기록이 비어있다. 병원 연계 기록엔 진료 예정만 있고 진료 결과가 없다. 외부 체험 학습 참여 명단엔 있는데 시설 내부 이동 기록엔 없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땅에서 발견된 두 아이의 기록을 펼쳤을 때 박준호는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다. 전출 입양 완료. 전출이요, 팀원이 되물었다. 박준호는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 그 줄을 오래 바라봤다. 사망 추정 시점과 전출 처리 날짜가 근접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땅속에 묻어놓고 그 위에 도장을 찍어 덮은 것처럼.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기술이었다. 아이를 죽이고 숨기는 것도 끔찍하지만 그 다음 단계가 더 악랄하다. 아이를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만드는 기술. 2. 입양 서류. 도장은 가장 조용한 무기다. 입양 서류는 더 충격적이었다. 신청서, 심사표, 확인서, 인수인계 문서, 구청 확인 도장까지 겉보기엔 완벽했다. 이 정도면 진짜 같은데요?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박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서류에 핵심 커야만 찔렀다. 입양자 신원 조회. 조회 결과는 말이 안 됐다. 한 명은 이미 사망자로 등록돼 있었다. 다른 한 명은 수년 전부터 해외 장기 체류, 해당 기간에 국내 출입국 기록이 없었다. 즉, 서류상 입양자는 실제하지 않는 입양자였다. 이게 의미하는 건 하나다. 누군가가 도장을 찍어가며 합법을 연기했고 누군가는 그 연기를 통과시켰다. 입양 제도라는 통로를 아이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아이를 지우는 길로 바꿔버린 것이다. 나는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싶다. 서류는 중립이 아니다. 서류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너무 잘 안다.
그래서 도장을 무기처럼 쓴다. 박준호는 낮게 말했다. 이건 살인만 있는 사건이 아니야. 사라지게 만드는 시스템이 있는 사건이야. 3. 유미홍. 기록을 쥔 사람은 진실의 목을 쥔다. 박준호가 가장 먼저 다시 부른 사람은 유미홍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한 자세로 앉아 있었고 손가락은 무릎 위에서 깍지를 끼고 있었다. 표정은 슬픈 듯 했지만 눈은 건조했다. 슬픔이 아니라 관리 같은 눈이었다. 관리 책임자 맞죠? 박준호가 시작했다. 네, 유미홍은 짧게 대답했다. 입양 처리 서류, 도장, 명부 전출 기자에 전부 당신 라인이죠. 유미홍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절차는 부서별로 협업합니다. 제 단독은 아닙니다. 그 말도 역시 맞는 말이다. 문제는 범죄는 늘 맞는 말 뒤에 숨는다는 점이다. 박준호는 서류 2장을 탁자 위에 겹쳐 놓았다. 여기 입양자, 사망자입니다. 여긴 입양자, 해외 체류입니다. 유미홍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아주 작았지만 박준호는 작은 흔들림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 왜 이런 서류가 통과됐습니까? 유미홍은 숨을 고른 뒤 말했다. 저도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류가 들어오면 저희는 형식 검토를 하고. 박준호가 끊었다. 형식이요? 사망자를 입양자로 두는 게 형식입니까? 유미홍은 그제야 표정이 조금 굳었다. 형사님, 저희도 피해자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박준호는 눈을 내리깔지 않았다. 그는 아주 정확하게 말했다. 당신이 피해자면 아이들은 뭡니까? 그 한 문장이 방 안을 얼렸다. 유미홍은 입술을 다물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그녀가 가진 유일한 방어였다. 돈, 후원금은 빛나지만 장부는 어둡다. 시설의 회계 장부와 계좌 흐름을 대조하는 팀이 먼저 비명을 지를 뻔했다. 장부는 깨끗했다. 너무 깨끗했다. 깨끗하다는 건 때로 세탁이 끝났다는 뜻이다. 박준호에게 올라온 보고는 이랬다. 장부상 직원 급여는 최저 수준인데 실제 계좌 입금액은 2, 3배. 경여금, 특별수당 항목이 반복되지만 근거 문서가 없다. 후원금 유입은 큰데 아이들 생활비 지출은 비정상적으로 낮다. 물품 후원은 들어오는데 배분 기록이 부실하거나 사라져 있다. 현금 인출이 작고 인출 시간대가 특정인 출근 퇴근 동선과 겹친다. 나는 이런 장부를 보면 늘 생각한다. 악은 대체로 폭력보다 회개에서 더 오래 산다. 폭력은 흔적을 남기지만 회개는 흔적을 조정한다. 그리고 회개가 조정되는 곳에는 거의 항상 공범이 있다. 한 사람만으로는 돈이 그렇게 흐르지 않는다. 박준호는 후원자 명단을 다시 봤다. 금빛 글씨로 빼곡한 그 이름들은 선량함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게 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봤는데 어떻게 아무도 몰랐지? 답은 간단하다. 사람들은 보지 않았다. 사진만 찍었고 박수만 쳤고 좋은 일 하시네요 라는 말만 남겼다. 그 말이 가장 위험한 마취제다. 장우혁, 진실이 묻혀 있을 때 가장 먼저 파묻히는 사람. 야간 경비 장구혁은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어깨가 넓었고 얼굴이 거칠었다. 그런데 눈 밑이 퀭했다. 밤을 지키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혹은 밤에 무언가를 본 사람의 얼굴. 어제 새벽 삽 들고 어디 갔죠? 박준호가 CCTV 정지 화면을 보여주며 물었다. 장우혁은 눈을 피하지는 않았다. 대신 오래 봤다. 자기 얼굴이 박힌 화면을 보는 건 누구에게나 괴로운 일이다. 하지만 괴로움의 종류가 다르다. 죄책감인지, 억울함인지, 공포인지. 정원 손봤습니다. 그가 말했다. 새벽에요. 낮에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박준호는 되물었다. 그럼 왜 그 시간대만 카메라가 비어있죠? 장우혁은 잠깐 멈췄다. 저는 그쪽 시스템 모릅니다.
그 대답은 사실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더 무섭다? 왜냐하면 카메라가 비어 있는 건 그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조작했다는 뜻이니까. 박준호는 압박을 바꾸었다. 당신이 혼자 덮었을 사건 아니야. 당신이 진짜로 단순한 하청이라면, 지금 침묵하면 그 윗사람들은 당신을 버려. 장우혁의 턱이 아주 살짝 굳었다. 딱 그 반응. 그건 억울해서의 반응이 아니라 맞아서의 반응이다. 그는 낮게 말했다. 형사님, 저도 먹고 살려고 일한 겁니다. 박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먹고 살려고 어디까지 했습니까? 장우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단단했다. 단단한 침묵이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다. 죄책감이 너무 커서, 누군가가 너무 무서워서. 둘 다 사건의 방향은 더 깊어진다. 수그, 비나, 사탕이 남긴 한 단어의 폭발력. 같은 시각 김태범과 황계리가 보호기관을 통해 비나를 잠깐 만날 수 있었다. 면담실은 따뜻하게 꾸며져 있었지만 따뜻함만으로 아이의 마음이 풀리진 않는다. 예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비나야, 혹시 거기에서 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 비나는 어깨를 움찔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밤엔 조용해야 해요. 왜? 비나는 입술을 꼭 다물었다가 손가락으로 자기 손바닥을 긁었다. 불안할 때 나오는 습관. 사탕 주는 사람 기분 나쁘면 모두 혼나요. 예리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다. 그 사람 누구야? 비나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말했다. 이름은 몰라요. 근데 냄새가 향수 냄새, 그리고 열쇠 소리. 열쇠 소리. 그 말이 박준호에게 전달됐을 때 박준호는 시설 구조도를 펼쳤다. 열쇠가 필요한 문은 한정돼 있다. 창고, 약품실, 서버실, 원장실, 그리고 아이들이 접근하면 안 되는 곳. 박준호는 팀원에게 말했다. 열쇠 관리대장 확보해. 누가 어떤 열쇠를 갖고 다니는지, 복제 여부도. 그리고 속으로 더한 말을 삼켰을 것이다. 향수 냄새, 열쇠 소리. 그건 야간 경비의 이미지가 아니다. 그건 밤에 돌아다니는 권력자의 이미지다. 7. 가장 섬뜩한 페이지. 전출 표시가 하나 더 있었다. 해질 무렵 박준호는 다시 명부를 넘겼다. 두 희생 아동 페이지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전출 입양 표시가 찍힌 아이들을 전부 체크했다. 그때 한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다. 전출 처리 날짜가 비정상적으로 급하다. 입양 서류가 두꺼운데 핵심 첨부가 비어 있다. 인수인계 담당자 서명이 일성 겹쳐 있다. 마치 복사한 서명을 눌러 찍은 것처럼. 박준호는 그 아이의 이름을 적다가 멈췄다. 그리고 팀원에게 물었다. 이 아이 지금 어디 있지? 팀원이 대답했다. 기록상 전출입니다. 실리아 확인은? 아직입니다. 연락처가 없습니다. 연락처가 없다. 전출인데 연락처가 없다. 그 말은 곧 이런 뜻이 된다. 서류 속에서만 전출된 아이. 현실에선 어디에도 없는 아이. 박준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2명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네. 그날 해살의 집에 잔디밭이 말해준 건 단지 시작이었다.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였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본질은 죽음 하나가 아니라 죽음을 가능하게 만든 기록 조작과 기록 조작을 가능하게 만든 권력과 돈이었기 때문이다. 8. 마지막 훅. 삭제된 시간의 관리자 계정. 밤 11시가 가까워졌을 때 디지털 포렌식 팀이 박준호에게 급히 호출을 넣었다. 형사님, CCTV 삭제 구간 우연이 아닙니다. 박준호가 화면으로 다가갔다. 로그가 남아있어요. 삭제 명령이 들어간 계정이 admin이 아니라 사용자 계정입니다. 누구 계정? 팀원이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다. 계정명, 미홍미아와의 접속 시간, 사건 추정 시각 직후 삭제 범위, 식당 뒤편 및 해당 동선 카메라만 선택. 박준호는 말없이 화면을 봤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유미홍, 네가 열쇠였구나. 그 순간 박준호의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 번호가 뜨지 않았다. 그저 알 수 없음. 그는 받았다. 잠시 잡음, 그리고 낮고 짧은 목소리. 형사님, 창고문 열지 마세요. 뚝. 전화가 끊겼다. 박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이 바뀌었다. 이제 의심이 아니라 확신의 눈이었다. 그리고 그는 무전으로 말했다. 내일 새벽 창고부터 그 안에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게 있다. 삭제된 밤, 삽, 그리고 침묵이 무너지는 순간 새벽 4시 38분.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해살의 집은 더 깊게 잠든 척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박준호는 안다. 잠든 척은 늘 뭔가를 숨길 때 나온다는 걸. 특히 모범이라는 말로 포장된 곳일수록 밤은 더 두껍다. 빛이 없으니까. 감시가 느슨하니까. 그리고 누군가는 그 느슨함을 권리처럼 사용하니까. 전날 밤 박준호의 휴대폰에 걸려온 알 수 없음 번호, 짧은 한 문장. 형사님, 창고문 열지 마세요. 그 말은 경고였을까? 아니면 협박이었을까? 혹은 더 소름 끼치게도 내부 누군가가 늦기 전에 막아달라는 식으로 던진 비명이었을까? 박준호는 오늘 새벽 그 문을 연다고 결정했다. 경고가 왔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한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열면 큰일 나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다. 1. 창고 앞. 잠금 장치가 2개라는 건 2배로 숨기고 싶다는 뜻이다. 감식팀, 디지털 포렌식, 강력팀, 그리고 영장. 서류 한 장이 사람의 인생을 뒤집듯 영장은 문 하나를 뒤집는다. 창고는 식당 뒤편, 어제 그 잔디밭과 같은 방향에 있었다. 철제문엔 잠금 장치가 2개였다. 키로 여는 자물쇠 하나, 번호로 돌리는 잠금 장치 하나. 이 정도면 관리가 아니라 요새다. 유미용은 이미 조사실에 분리되어 있었고 원장 오경수는 행정실에서 대기 중이었다. 하지만 시설 직원 몇 명이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다. 사람은 늘 결정적인 순간에 구경꾼을 자처한다. 자기 손을 더럽히지 않으면서 결과만 확인하려고. 박준호는 문 앞에서 팀원에게 말했다. 이 문을 여는 순간부터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것은 설명이 아니라 증거다. 손대는 순서, 위치, 촬영 전부 기록해. 문을 따는 동안 해살의 집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소리를 냈다. 제발 열지 마라고. 철컥. 첫 잠금이 풀렸다. 그리고 2번째 잠금 장치. 번호를 돌리는 소리가 새벽 공기 속에서 과하게 크게 울렸다. 딱 문이 열렸다. 그 순간 안에서 냄새가 나왔다. 오래 묵은 소독약 냄새, 젖은 흙 냄새, 그리고 향수 냄새. 이 조합이 얼마나 역겨운지 겪어본 사람만 안다. 깨끗한 척하는 냄새가 더러운 현실을 덮을 때 나는 냄새. 박준호는 속으로 한 문장을 삼켰다. 비나가 말한 향수 냄새. 이 창고 안, 공구라는 이름으로 숨긴 것들. 창고 안은 단순히 공구를 쌓아둔 공간이 아니었다. 정리 방식이 이상하게 과잉이었다. 공구들은 사용 흔적이 있는데도 진열장처럼 배치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보여질 가능성을 계산하고 정리한 느낌. 감식팀이 먼저 눈에 띄는 물건부터 촬영했다. 흙이 굳어 붙었다가 씻긴 흔적이 있는 삽 2개. 장갑 여러 켤레, 사이즈가 다양했다. 방수포와 두꺼운 비닐봉투 묶음. 소독제 박스, 시중 제품인데 수량이 과했다. 그리고 작은 금고 하나. 금고는 단순한 금고가 아니었다. 부피 대비 잠금이 과했고 금고 표면에 손때가 많이 묻어 있었다. 자주 열었다는 뜻이다. 박준호는 금고 앞에서 손을 멈췄다. 저거 누가 관리하지? 팀원이 대답했다. 관리 책임자 유미용이 열쇠 목록에 있습니다. 박준호는 낮게 말했다. 그럼 거의 확정이네. 금고는 현장에서 억지로 뜯지 않았다.
절차상 열 수 있는 권한과 방식이 있다. 하지만 박준호는 그 전에 다른 것을 발견했다. 진열장 맨 아래 상자 하나에 라벨이 붙어 있었다. 입양세 오류 보관용. 보관용. 보관용이라는 단어는 보통 정리를 의미한다. 하지만 범죄에서 보관용은 자주 보험용을 의미한다. 언젠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보험. 박준호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복사본이 아니라 원본에 가까운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다. 도장이 찍힌 종이, 사인, 인수인계 문서, 그리고 그 사이에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열쇠 대장. 거기엔 방번호별 열쇠 관리가 적혀 있었고, 누가 언제 어떤 키를 가져갔는지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특정 기간, 특정 열쇠가 유독 자주 대여되어 있었다. 서버실 키, 약품실 키, 그리고 시설 내 제한 구역으로 표시된 작은 방의 키. 박준호는 그 방 번호를 메모했다. 아직 문을 열지 않았다. 문을 여는 건 쉽다. 하지만 열고 난 뒤의 책임은 더 무겁다. 3. admin이 아니라 미홍비에 삭제의 손가락이 잡혔다. 포렌식 팀은 CCTV 서버를 분석하면서 로그 기록을 더 깊게 파고들었다. 전날 확보한 사실, 삭제 명령이 미홍 Y 계정에서 실행됐다. 그리고 새벽 추가 사실이 나왔다. 형사님 삭제가 한 번이 아닙니다. 박준호가 모니터를 봤다. 사건 추정 시각 전후로 특정 카메라만 반복적으로 재부팅, 특정 구간 영상만 편집된 형태로 저장, 그리고 로그가 남지 않도록 관리자 권한의 단축 경로를 사용한 흔적. 팀원이 말했다. 이 계정, 일반 직원 계정으로 위장했는데 실제 권한은 관리자급입니다. 누가 권한을 부여했는지 역추적하면 계정 생성 시점부터 연결됩니다. 박준호는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 유미홍은 그냥 관리자 아니다. 조작 담당이다. 나는 이 대목에서 소름이 끼쳤다. 폭력은 한 사람의 손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은폐는 시스템으로만 가능하다. 누군가는 늘 기술을 담당한다. 그리고 그런 인간이 가장 차갑다. 피를 묻히지 않고도 사람을 죽일 수 있으니까 서류와 클릭으로. 유미홍 조사. 입을 다무는 사람에게 증거는 칼이다. 박준호는 유미홍을 다시 조사실로 불렀다. 이번엔 질문이 달랐다. 이제는 왜가 아니라 어떻게 였다. 그리고 어떻게는 사람을 더 잘 무너뜨린다. 박준호가 말했다. CCTV 삭제 미홍과의 계정입니다. 유미홍은 눈을 한 번 깜빡였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시스템 관리는 했지만 삭제는. 박준호가 바로 화면 캡처를 보여줬다. 접속 시간, IP, 실행 명령, 삭제 범위. 여기까지 오면 부인은 말이 아니라 희망사항이다. 유미홍의 입술이 아주 얇게 떨렸다. 그러나 곧 다시 단단해졌다. 누군가 제 계정을 도용했을 수도 있죠.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럼 계정 비밀번호 누가 압니까? 저만. 그럼 도용 불가능하네요. 유미홍은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딱 한 번 박준호를 똑바로 봤다. 그 눈빛엔 슬픔도 억울함도 없었다. 대신 이런 게 있었다. 당신이 뭘 알아도 난 안 말할 거야. 박준호는 여기서 감정을 쓰지 않았다. 감정은 상대에게 연민이나 논쟁을 준다. 그는 가장 차갑게, 가장 잔인하게 사실만 눌렀다. 유미홍 씨, 지금 이건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 2명이 땅에서 나왔습니다. 유미홍의 표정이 미세하게 찢어졌다. 하지만 그 찢어진 틈은 죄책감이 아니라 공포였다.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공포. 박준호는 그 틈에 질문을 밀어넣었다. 그날 밤 누가 당신에게 삭제 지시했습니까? 유미홍은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은 여전히 단단했다. 박준호가 말했다. 좋아요. 그럼 당신이 지킨 그 사람, 당신을 끝까지 지켜줄까요? 그 말이 유미홍의 눈동자를 흔들었다.
잠깐, 아주 잠깐. 그 잠깐이 사건의 방향을 바꿀 때가 있다. 장우혁. 가장 먼저 버려지는 사람은 늘 삽을 든 사람이다. 같은 날 오전, 박준호는 장우혁을 다시 불렀다. 이번엔 협박이 아니라 현실을 들이밀었다. 장구혁, 너는 지금 현장에 남아있는 유일한 인간이야. 삽, 흙, 시간. 전부 네가 찍혔어. 장우혁은 이를 악물었다. 저는 죽인 적 없습니다.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묻자. 왜 삽을 씻었지? 장우혁의 눈이 한 번 흔들렸다. 그는 목을 문질렀다. 사람이 진짜로 겁먹으면 목을 만진다. 숨이 막히니까. 씻겨서. 박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누가? 장우혁은 입을 다물었다. 잠깐의 침묵. 그 침묵 속에서 그는 계산했을 것이다. 말하면 죽는다. 말 안 하면 감옥이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사람은 보통 덜 확실한 죽음을 피한다. 박준호가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던졌다. 네오 혼자 뒤집었으면 위에 있는 놈들은 계속 원장님 소리 듣고 살 거다. 그 말이 결정타였다. 장우혁의 얼굴이 무너졌다. 저는 묻기만 했습니다. 박준호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뭘? 장우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잠깐 덮었다가 낮게 말했다. 그날 위에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밤에 뒤쪽으로 저는 삽질만. 나는 이 순간을 고백이라고 부르기 싫다. 고백은 양심에서 나오지만 이건 공포에서 나온다. 하지만 공포라도 상관없다. 진실은 방향만 맞으면 된다. 박준호가 물었다. 위가 누구냐? 장우혁은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원장실 열쇠를 가진 사람, 향수 냄새 나는 사람. 향수, 열쇠, 비나가 말했던 단어가 다시 튀어나왔다.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 원장 오경수. 장우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이 대답했다. 금고개봉. 돈은 피를 안 흘리지만 피 위에 놓인다. 절차가 갖춰진 뒤 감식팀은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현금 봉투, 계좌 메모, USB 몇 개, 그리고 작은 녹음기 하나가 들어있었다. 현금 봉투엔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날짜는 사건 추정 시각과 근접했다. USB에는 파일들이 있었다. 휴원 정산 XLS, 입양 전출 정리 덕스, 야간 일지 수정본, 그리고 이름이 없는 짧은 오디오 파일 하나. 박준호가 오디오를 재생하자 잡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처음엔 잘 안 들렸다. 하지만 몇 초 뒤 문장이 선명해졌다. 그날 밤에 끝내. 흔적 남기지 말고 네가 했다고 해도 돼. 돈 줄게. 나는 숨이 턱 막혔다. 문장은 짧았는데 사람의 속을 뒤집는 데 충분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익숙한 패턴이라서 더 끔찍했다. 박준호는 재생을 멈췄다. 원장 목소리 대조 들어가. 이제 사건은 의심에서 연결로 넘어갔다. 연결이 되면 끝이다. 끝은 법정에서 나지만 결론은 이미 현장에서 난다. 7. 원장 오경수. 모범의 얼굴이 균열나는 순간. 오경수는 조사실로 불려왔다. 그는 여전히 반듯하려고 했다. 하지만 사람은 안다. 반듯함이 무너질 때 나는 소리 없는 비명을. 박준호가 물었다. 원장님, 유미용 계정으로 CCTV가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장구혁은 위에 지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경수는 미소를 지으려다가 실패했다. 그가 침을 삼키는 게 보였다. 형사님, 저희는 아이들을 위해. 박준호가 오디오 파일 재생을 눌렀다. 조사실에 그 목소리가 다시 흘렀다. 오경수의 얼굴이 굳었다. 정확히는 얼굴에 혈색이 빠졌다. 이 목소리, 원장님 맞죠? 오경수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다. 이런 건 조작될 수도 있습니다. 박준호는 낮게 웃었다.
좋습니다. 그럼 왜 조작했을까요? 원장님을 겨냥해서 원장님이 그렇게 억울할 만큼 이 시설에 원장님 말고 누가 중요한가요? 그 말은 칼이었다. 오경수는 흔들렸다. 그리고 흔들리는 사람은 실수한다. 오경수의 시선이 아주 잠깐 유미홍 쪽으로 갔다. 그 시선이 모든 걸 말해줬다. 둘은 한 팀이었다. 서로를 보호하는 팀, 아이들을 보호하는 팀이 아니라 마지막 훅, 창고 문 열지 마라의 진짜 의미. 밤이 됐을 때 박준호는 다시 창고를 찾았다. 낮에 확인했던 제한구역 방번호, 열쇠 대장에서 반복적으로 대여된 그 키. 문은 창고 안쪽 선반 뒤에 있었다. 겉으론 그냥 벽처럼 보이게 선반을 배치해 둔 구조. 누가 봐도 숨기려고 만든 구조였다. 박준호가 선반을 밀자 작은 철문이 드러났다. 문엔 손잡이가 없고 키 구멍만 있었다. 박준호는 잠깐 멈췄다. 어제의 경고가 머리를 스쳤다. 창고 문 열지 마세요. 이제야 이해가 됐다. 그 경고는 창고가 아니라 이 문에 대한 것이었다. 박준호가 키를 꽂았다. 철컥. 문이 열리자 안에서 차가운 공기가 나왔다. 작은 공간, 창문 없음, 그리고 한쪽 벽에 붙은 메모지. 삐뚤빼뚤한 글씨로 단 한 줄. 말하면 다음은 너야. 박준호는 눈을 감았다 떴다. 그 문장은 아이에게 쓰는 문장이었다. 아이에게 협박을 가르친 어른이 있었다. 나는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등골이 얼어붙었다.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단순한 은폐도 아니다. 아이들의 입을 관리하는 방식이 시설 안의 구조로 남아 있었다는 뜻이다. 박준호는 무전을 쳤다. 여기 제한구역 방 확보. 오늘 밤부터 이 사건 전담 확대 요청한다. 이건 2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는 문을 완전히 열었다. 안쪽 바닥엔 아직 치우지 못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 급하게 닦아낸 자국, 급하게 없애려다 남겨진 것들. 그 흔적은 말했다. 너무 늦기 전에 들켰다고.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원장실의 열쇠, 관리자의 클릭, 그리고 진짜 지시가 나온 밤. 그 문장 하나가 해살의 집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말하면 다음은 너야. 누가 봐도 아이를 향한 문장이었다. 아이에게 침묵을 가르치는 어른이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건 그 협박이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공간으로 남아 있었다는 점이다. 숨겨진 방, 창문 없는 구조, 선반으로 가려진 문. 이건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다. 구조로 만든 범죄다. 박준호는 숨을 길게 내쉬고 현장 사진을 더 촘촘히 남기게 했다. 감식팀은 방 안의 바닥, 벽면, 출입 흔적, 먼지 방향까지 조용히 훑었다. 그 사이 박준호는 한 가지를 확신했다. 이 시설에서 열쇠를 가진 사람은 곧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권력은 밤에 더 커진다. 1. 열쇠 대장. 누가 밤을 드나들었는지가 드러났다. 확보한 열쇠 대장을 다시 펼쳤다. 숫자는 거짓말을 못한다. 거짓말을 하려면 기록을 바꿔야 한다. 그런데 바꾸면 흔적이 남는다. 박준호는 특정 기간의 대여 패턴을 한 줄로 연결했다. 서버 실키 유미홍, 국리약품 실키 유미홍, 제한구역 방키 유미홍, 원장실 키 오경수,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움직인 키 오경수 플라흐 유미홍. 패턴은 너무 깔끔했다. 이 정도면 실수가 아니라 습관이다. 박준호는 팀원에게 말했다. 이건 두 사람이 같은 밤을 공유했다는 증거야. 둘이 같이 움직였어. 그리고 그 가치는 우연이 아니다. 팀원이 낮게 물었다. 그럼 장우혁은요? 박준호가 짧게 답했다. 삽든 사람은 늘 제일 먼저 버려진다. 우리는 삽을 잡은 손이 아니라 삽을 들게 만든 손을 잡아야 해. 2. 관리자의 클릭. 삭제가 아니라 편집이었다.
포렌식 팀은 CCTV 로그를 더 깊게 파고들어 결론을 하나 더 냈다. 형사님, 단순 삭제가 아닙니다. 일부 구간은 대체 파일이 들어갔습니다. 박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데이스. 네, 영상이 통째로 날아간 게 아니라 그 시간대에 아무 일도 없는 영상으로 갈아 끼운 흔적이 있어요. 그 말이 의미하는 건 뻔했다. 이건 충동이 아니다. 이건 연출이다. 유미홍 계정, 미홍 Y은 그날 밤 단순히 지우지 않았다.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평온한 밤을 만들어 넣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기술은 폭력이 아니라 정상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이다. 박준호는 아주 낮게 말했다. 여긴 아이들을 보호한 게 아니야. 이미지를 보호했지. 3. 원장실 칭찬으로 포장된 방. 그 안에 차가운 공기. 원장실은 의외로 밝았다. 상장, 감사패, 방송 캡처, 후원자들과 찍은 사진들, 벽 한 면이 거의 칭찬의 박물관이었다. 나는 이런 방이 싫다. 칭찬이 많을수록 어떤 사람은 죄책감을 덜 느낀다. 박수를 면죄부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박준호는 원장실 컴퓨터와 서랍을 압수 목록에 추가했다. 그때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 하나가 나왔다. 겉표지는 평범했다. 하지만 안을 펼치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거기에는 후원자 명단이 아니라 후원자 뒤에 붙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아사, 기부금 들어오면 행사 사진 필수. B1, 협조 요청 시우선 처리. C기업, 물품은 받도의 기록은 최소화. 구청 담당자, 명절 전 감사 전달.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문장. I 전출 처림, 확인은 미홍. 박준호는 수첩을 덮었다. 이제 끝났네. 끝났다는 말은 사건이 끝난다는 뜻이 아니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뜻이었다. 유미홍. 나는 지시받았을 뿐이다 라는 얼굴. 유미홍은 결국 변호인을 대동하고 다시 조사실에 앉았다. 그 표정은 변함없었다. 눈빛은 차갑고 문장은 법률적이었다. 박준호는 스크린의 로그와 접근 기록을 띄웠다. 미홍 Y, 접근 시간, 삭제 편집 실행, 그리고 열쇠 대장, 제한구역 방키 반복되어자 유미홍. 유미홍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제가 시스템을 관리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범죄와 직결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박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럼 묻죠. 왜 그날 밤에만 뒤편 카메라가 평온해졌습니까? 왜 다른 구간은 그대로인데 필요한 구간만 조용해졌죠? 유미홍은 입술을 다물었다. 변호인이 끼어들었다. 형사님, 추정으로 몰아가시면. 박준호가 말을 끊었다. 추정 아닙니다. 로그는 추정이 아니죠. 그리고 박준호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USB에서 복원된 메신저 백업. 유미홍의 계정과 원장 오경수의 번호가 연결된 대화. 짧은 문장들이었다. 너무 짧아서 더 섬뜩했다. 오늘 밤 정리. 드웨적. 영상은 내가. 아이들은 조용히. 여기서 애들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 단어 하나로 이건 더 이상 행정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었다. 유미홍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바로 그 흔들림을 박준호는 놓치지 않았다. 유미홍 씨, 지금 당신이 지키는 사람은 당신을 절대 지켜주지 않습니다. 유미홍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증거가 더 있나요? 그 말은 부인이 아니라 협상이었다. 그리고 협상을 하려는 사람은 이미 알고 있다. 자기 편이 무너졌다는 걸. 오경수. 모범의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오경수는 조사실로 들어오면서도 원장이었다. 말투는 단정했고 손은 가지런했고 표정은 아직도 이미지를 붙들고 있었다. 그런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건 감정이 아니라 현실의 연결이다. 박준호는 오경수 앞에 3가지를 놓았다. 수첩, 후원자 공무원 메모. 대화 백업, 오늘 밤 정리 영상은 내가.
오디오 파일, 돈 줄게. 내가 했다고 해도 돼? 오경수의 눈이 아주 느리게 움직였다. 그가 처음으로 연기를 잇는 순간이었다. 이건 누군가 날 함정해. 박준호가 한 문장으로 끊었다. 원장님, 아이 2명이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오경수의 얼굴은 잠깐 멈췄다. 멈추는 그 찰나가 중요하다. 사람은 무너질 때 표정이 아니라 호흡이 먼저 무너진다. 오경수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은 스스로를 구하려는 본능이었다. 장우혁이 일이 커지기 전에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박준호는 냉정하게 웃었다. 그래요? 그럼 왜 영상은 내가라는 문장이 유미홍 계정에서 나옵니까? 왜 원장님 번호와 연결돼 있죠? 오경수의 입이 닫혔다. 그 침묵은 더 이상 품위가 아니라 막다른 벽이었다. 이윽, 창고 문 열지 마라. 전화의 발신자는 누구였나? 박준호는 계속 마음에 걸렸다. 전날 밤의 전화. 그 목소리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매우 낮고 떨리는 톤. 협박 같았지만 단어 선택이 협박꾼의 그것이 아니었다. 박준호는 시설 직원들의 통화 기록을 추적했다. 그중 하나가 걸렸다. 야간 근무가 아닌 평범한 생활 지도사. 이름 최서윤 가명. 근무 2년차. 박준호는 서윤을 조용히 분리면담했다. 서윤은 손을 계속 문질렀다. 말을 하려다 삼키고 삼키다 다시 내뱉는 사람의 손. 박준호가 묻자 서윤은 울먹이며 말했다. 그 전화 제가 했어요. Why? 서윤은 고개를 떨궜다. 형사님이 문 열면 더 큰일 날까봐 저도 무서웠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계속 이렇게 묻히는 거였어요. 박준호가 조용히 물었다. 뭘 봤습니까? 서윤은 잠깐 망설이다가 작은 USB 하나를 내밀었다. 이거 제가 숨겨뒀어요. 원장실 컴퓨터에서 미홍 씨가 옮기는 걸 봤고 저도 미쳤는지 나중에 복사했어요. 박준호는 USB를 받는 순간 알았다. 이건 단순 협조가 아니다. 이건 내부 고발이다. 그리고 내부 고발자는 이 구조에서 가장 먼저 부서진다. 그가 서윤에게 말했다. 지금부터 당신은 보호 대상입니다.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서윤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형사님, 저도요. 저도 박수 쳤어요. 원장님 대단하다고요. 근데 그 박수가 아이들 입을 막는 소리였던 거예요. 그 말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사람들은 대부분 악인이 아니라 방관자로 죄를 짓는다. 그리고 방관은 나중에 와서야 무게를 가진다. 너무 늦게. 7. USB의 내용, 전출 리스트와 사라진 이름들. 서윤이 준 USB에는 파일 하나가 있었다. 전출 정리 최종돈 XLSX. 엑셀에는 숫자와 날짜, 이름이 있었다. 그리고 전출 사유라는 칸에는 한 가지 단어가 반복됐다. 위브 연계, 외부 연계, 그럴듯한 말이다. 말은 늘 그럴듯하게 포장된다. 박준호는 그 리스트에서 유독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다. 특정 달에 전출이 비정상적으로 많다. 전출 전후로 CCTV 편집 흔적이 늘어난다. 전출 처리 담당자 유미홍 고정, 승인자 오경수 고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리스트에 비나의 이름이 있었다. 박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비나는 입양 가정에 연계될 뻔했던 거야. 즉, 비나가 살아남은 건 운이 아니라 태범과 예리가 한 발 빨랐기 때문이다. 단 한 발. 나는 여기서 진짜 분노가 치밀었다. 이건 불운한 사건이 아니다. 굴러가는 기계다. 아이들의 인생을 숫자로 정리하는 기계. 그리고 그 기계는 좋은 말과 사진과 박수로 윤활유를 바른다. 8. 마지막 훅. 오늘 밤 돈이 움직인다. 박준호는 즉시 움직였다. 전출 리스트에 등장하는 외부 연계라는 단어. 그건 반드시 바깥과 연결돼 있다. 혼자 할 수 없다. 서류가 통과되려면 누군가 외부에서 도장을 밀어줘야 한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는 결국 돈으로 드러난다. 회계팀이 긴급 보고를 올렸다. 형사님, 이상 거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밤 11시 20분 특정 계좌로 큰 금액이 빠져나갈 예정입니다. 박준호가 물었다. 누구 계좌? 유미홍 명의가 아니라 외부 업체로 등록된 페이퍼 컴퍼니 계좌입니다. 그 계좌, 전출 리스트 파일 작성자 메타데이터와 연결됩니다. 박준호는 짧게 말했다. 오늘 밤 잡는다. 그는 팀원들에게 지시했다. 참복, 계좌 움직임과 동선 맞춰, 그리고 서윤 보호 조치 강화. 이 사건은 이제 시설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 바깥이 있다. 박준호가 문을 나서기 직전 나는 한 가지 생각을 했다. 진짜 괴물은 숨어 있지 않다. 진짜 괴물은 무대 위에서 박수 받는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박수로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되었다고 믿는다. 하지만 지금 박준호는 그 무대의 조명을 꺼뜨리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명이 꺼지면 박수는 멈추고 사람들이 숨겨왔던 발자국이 드러난다. 돈의 밤, 잠복, 그리고 외부 연계의 정체. 밤 11시 13분, 평택 외곽의 도로는 텅 비어 있었고 해살의 집 주변은 유난히 조용한 척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박준호는 안다. 이런 밤은 평온이 아니라 정리다. 누군가가 흔적을 지우고 누군가가 입을 막고 누군가가 돈을 옮기는 딱 그 시간. 회계팀 보고대로라면 11시 20분 거액이 외부 업체로 이동한다. 그 외부 업체는 서류엔 복지 컨설팅이라고 적혀 있지만 현실에선 아이들을 숫자로 바꾸는 통로였다. 박준호는 팀원들에게 말했다. 오늘은 딱 두 가지다. 돈이 움직이는 장면과 사람이 만나는 장면, 둘 다 잡으면 끝까지 간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끝까지 간다는 건 시설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다. 밖에 있는 인간들까지 끌어내린다는 뜻이야. 11시 20분 숫자가 사람을 부른다. 11시 15분 노트북 화면엔 계좌 모니터링 알림이 떠 있었다. 박준호는 차 안에서 시계를 보며 숨을 고르게 내쉬었다. 11시 20분 알림이 울렸다. 이세 완료. 금액은 크고 설명은 짧았다. 업무 대행비. 업무 대행비. 이 단어가 얼마나 더럽게 느껴지는지 아는가. 업무라는 말로 죄를 덮고 대행이라는 말로 책임을 밀어낸다. 그리고 그 문장 끝에는 늘 약한 사람이 남는다. 이번엔 아이들이었다. 박준호가 무전을 쳤다. 움직임 시작. 정문 쪽 차량 체크. 이 검은 승합차. 한 번도 안 찍히려는 사람은 찍히면 끝이다. 11시 27분 해살의 집 뒷길로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들어왔다. 차량은 정문을 쓰지 않았다. 주차장도 쓰지 않았다. 카메라가 적은 길을 택했다. 그 선택 하나로 이 차는 이미 정상이 아니었다. 승합차에서 내린 남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하게 걸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평소에도 안전한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아니면 안전한 척하는 법을 너무 잘 배운 인간이기 때문이다. 남자는 창고 쪽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행정실 뒤편 직원 출입문으로 들어갔다. 박준호가 낮게 말했다. 저 사람 내부 직원 아니다. 팀원이 속삭였다. 차량 조회했습니다. 법인 리스, 회사명, 대양복지 컨설팅. 대양복지 컨설팅. 서류에서 본 그 이름. 박준호는 무전으로 짧게 지시했다. 그 남자 얼굴, 동선 출입 시간 전부 남겨. 그리고 나오는 순간 미행 붙는다. 3. 교환. 봉투는 가벼워도 의미는 무겁다. 11시 41분. 그 남자가 다시 나왔다. 손엔 종이봉투 하나. 크지 않았다. 무겁지도 않아 보였다. 하지만 이런 봉투는 늘 그렇다. 겉은 가볍고 아는 사람 목숨만큼 무겁다. 남자는 승합차 타지 않았다. 대신 시설 밖으로 걸어 나가더니 길 건너편 작은 공터에 섰다.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렸다.
11시 49분. 다른 차 한 대가 도착했다. 회색 세단. 번호판은 평범했고 운전자는 더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둘은 잠깐 인사했다. 대화는 길지 않았다. 이런 인간들은 말을 길게 하지 않는다. 말이 길면 흔적이 남으니까. 봉투가 세단으로 넘어갔다. 그 순간 박준호가 무전으로 말했다. 지금. 경찰차가 양쪽에서 튀어나왔다.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다. 울릴 필요가 없었다. 이건 도망칠 시간조차 주면 안 되는 장면이었다. 경찰입니다. 손들어. 남자는 순간 얼었다. 회색 세단 운전자는 반사적으로 핸들을 꺾으려 했다. 하지만 이미 앞이 막혀 있었다. 문이 열리기도 전에 박준호가 다가가 봉투를 잡았다. 이 봉투 뭐냐? 회색 세단 운전자가 더듬거렸다. 그냥 서류입니다. 업무 대행. 박준호가 낮게 웃었다. 업무, 아이들 이름이 적힌 업무. 봉투 안엔 서류 몇 장, USB 하나, 그리고 현금 봉투가 있었다. 그리고 서류 상단에는 그 단어가 찍혀 있었다. 외부 연계 완료. 완료. 사람을 완료라고 적는 세계가 있다. 그 세계에선 아이도 완료고 침묵도 완료고 매장도 완료다. 우린 합법이에요. 범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장. 두 사람은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다. 태양복지 컨설팅 직원 한석진, 회색 세단 운전자 박동수, 가명. 둘 다 처음엔 같은 말을 했다. 유린 합법입니다. 절차대로 합니다. 시설이랑 계약돼 있어요. 나는 이 문장들을 들을 때마다 토가 나온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인간은 칼 든 사람이 아니다. 법의 단어를 훔쳐 쓰는 인간이다. 합법이라는 단어를 방패로 들고 그 뒤에서 약자를 찢는다. 박준호는 조사실에서 차갑게 말했다. 합법이면 왜 밤에 움직였죠? 합법이면 왜 카메라 없는 길로 들어갔죠? 합법이면 왜 현금 봉투가 있죠? 한석진은 입꼬리를 올리려다 실패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다. 위에서 시켜서요. 박준호가 즉시 파고들었다. 위가 누구냐? 한석진은 잠깐 망설였다. 그 망설임은 양심이 아니라 수익 구조를 계산하는 망설임이었다. 구청 쪽이랑 연결돼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확정됐다. 구청 아동복지팀. 도장은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다. 박준호는 바로 압수한 원장 수첩을 떠올렸다. 구청 담당자, 명절 전 감사 전달. 감사는 여기서 감사가 아니다. 이런 문서에서 감사는 현금과 선물의 다른 말이다. 잠복팀이 확보한 USB를 포렌식으로 열자 더 직접적인 자료가 나왔다. 확인 완료 리스트, 전출 승인 캡처, 그리고 메신저 대화 캡처 일부. 거기엔 구청 아동복지팀 실무자의 이름이 찍혀 있었다. 박준호는 내뱉듯 말했다. 도장을 찍어준 놈이 있었네. 그날 밤 구청 관계자까지 긴급 체포 절차가 시작됐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사건의 성격은 더 악랄해진다. 시설은 현장이었다. 하지만 구청은 문이었다. 문이 열어주면 무엇이든 통과한다. 아이도, 거짓도, 피도. 이소마의 외부 연계의 실체, 아이들을 없던 걸로 만드는 통로. 한석진의 진술은 결국 한 가지를 드러냈다. 외부 연계는 아이들을 더 좋은 곳으로 보내는 게 아니었다. 그건 아이를 시스템 밖으로 빼내는 말이었다. 사람들이 보기엔 그럴듯하게 들리게, 그럴듯하게 적어놓는 가장 잔인한 포장지. 그는 끝까지 핵심을 회피하려 했지만 박준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영예된 곳이 어디냐? 한석진은 마침내 이름 하나를 뱉었다. 비공식 쉼터입니다. 시설 밖에 있고 기록은 최소화합니다. 박준호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기록을 최소화한다고? 그건 보호가 아니라 은폐지. 한석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원장님이 말 많은 애는 밖으로 빼라고 했습니다. 말 많은 애.
그 말이 너무 섬뜩했다. 아이의 생존 본능을 문제라고 부르는 세계. 그 세계에서는 울음도 죄다. 7. 개인적인 말. 우리는 너무 쉽게 좋은 일이라는 단어에 취한다. 솔직히 말하자, 이 사건에서 가장 무서운 건 오경수 같은 괴물이 아니다. 그런 괴물은 어디에나 있다. 더 무서운 건 그 괴물이 몇 년 동안 박수받으며 살았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후원 사진을 보고 감동했고, 방송을 보고 안심했고, 금빛 명단을 보고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아이들을 갉아먹었다. 나는 후원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나는 후원이 면죄부가 되는 순간이 역겹다고 말하는 것이다. 선행은 의심을 멈추는 도구가 아니다. 선행은 오히려 더 투명해야 한다. 그런데 해살의 집은 그 반대였다. 투명함을 연출했고 의심을 불경으로 만들었다. 의심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고 질문하는 입을 조용히 눌렀다. 그 결과가 땅에서 나왔다. 8. 마지막 훅. 리스트의 끝에 적힌 한 줄. 새벽 2시. 박준호는 전출 정리 최종 XLSX를 다시 들여다봤다. 이제는 리스트가 숫자가 아니라 실종자 명단처럼 보였다. 그 끝부분, 눈에 띄지 않게 적힌 메모 하나. 0번 처리 보류, 외부 민원 발생. 0번 처리 보류, 외부 민원. 박준호가 손가락으로 그 줄을 짚었다. 경번이 비나였어. 비나가 입양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그 아이도 영계라는 단어 아래 사라졌을지 모른다. 그리고 더 끔찍한 건 보류라는 말이 있었다는 점이다. 보류는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다. 누군가가 아직 시설 밖 어딘가에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박준호는 무전을 쳤다. 지금부터 전국 공조 요청, 대양복지 컨설팅 관련 시설, 쉼터, 위탁기관 전부, 그리고 리스트에 있는 이름들 한 명도 놓치지 마. 그는 조용히 덧붙였다. 이번엔 늦으면 죽는다. 0번 비공식 쉼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기록. 새벽 3시 12분 박준호는 엑셀 파일의 마지막 줄을 다시 훑었다. 0번 처리 보류, 외부 민원 발생, 그 한 줄이 목에 걸린 가시처럼 빠지지 않았다. 보류, 그 말은 곧 이런 뜻이다. 아직 손대지 못했다. 아직 어딘가에 있다.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박준호는 알았다. 이 사건에서 살아있다는 건 축복이 아니라 시간제 폭탄이라는 걸. 살아있는 증거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아이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숫자로 보고, 파일로 보고, 처리 대상으로 본다. 1. 외부 연계의 주소. 지도에 없는 곳으로 간다는 건 기록에서 지워진다는 뜻이다. 한석진 대양복지 컨설팅. 은 끝까지 합법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그 입술이 결국 뱉어낸 단어는 비공식 쉼터였다. 박준호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확신했다. 쉼터라는 이름은 여기서 절대 쉼터가 아니다. 쉼터는 가두는 곳의 다른 말이었다. 포렌식 팀이 USB 속 메타데이터를 더 파고들자 파일 생성 위치 정보가 아주 얇게 남아 있었다. 지워진 흔적이지만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흔적. 인간들은 늘 완벽하게 지웠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삭제는 없다. 다만 늦게 들킬 뿐이다. 주소는 평택에서 1시간 남짓 떨어진 산업단지 외곽. 지도엔 그냥 공장 부지로만 표시된 곳. 사람이 살 이유가 없는 곳. 그래서 더 안전하다고 믿었을 것이다. 박준호는 무전으로 말했다. 지금 간다. 시간 끌면 끝난다. 2. 문이 잠겨 있다는 건 안에 보호가 아니라 격리가 있다는 뜻이다. 비공식 쉼터는 간판이 없었다. 창문은 막혀 있었고 출입문엔 번호키가 달려 있었다. 철문 옆에는 CCTV가 하나 있었지만 방향이 웃겼다. 밖을 보기 위한 CCTV가 아니라 나가는 걸 막기 위한 CCTV였다. 박준호는 문 앞에서 잠깐 멈췄다. 숨을 고르고 영장을 다시 확인하고 팀원들에게 말했다. 안에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
소리 지르지 마. 총 들고 들어가는 장면 만들지 마. 우린 구조하러 간다. 철문이 열리는 순간 안에서 올라온 공기는 차가웠다. 공기 자체가 사람이 오래 있으면 안 되는 곳이라고 말하는 냄새였다. 나는 그런 냄새를 싫어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한 공간은 냄새부터 다르다. 복도는 길고 좁았다. 바닥은 깨끗한 척 닦여 있었지만 깨끗함이 아니라 지워낸 흔적이었다. 박준호가 앞장서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마다 마음속에서 같은 문장이 반복됐을 것이다. 제발 늦지 않았기를. 샘, 스위. 아이가 경찰에게 먼저 가르친 건 문 하나를 열자 작은 방이 나왔다. 그리고 그 방 안에 아이들이 있었다. 너무 조용했다. 울음이 없었다. 비명도 없었다. 그게 더 끔찍했다. 아이 한 명이 박준호를 보자마자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대며 말했다. 스위스. 박준호가 멈췄다. 왜 스위스야? 아이는 속삭였다. 소리 내면 옆방에서 와요? 그 옆방이 뭔지, 그 와요가 무엇을 뜻하는지 박준호는 굳이 더 묻지 않았다. 아이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순간 구조는 다시 폭력이 된다. 박준호는 무릎을 굽혀 아이 눈높이에 맞췄다. 괜찮아, 이제 안 와. 지금부터 너희는 나간다. 아이는 믿지 못하는 눈이었다. 이 사건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배운 건 기대하면 다친다였을 테니까. 그때 뒤에서 팀원이 낮게 말했다. 형사님, 여기 리스트에 있던 이름이 있어요. 박준호는 숨을 멈췄다. 싸어, 멍번, 보류라는 단어가 목숨을 살렸다. 아이들 중 한 명이 보호기관 기록과 대조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엑셀의 0번과 연결되는 아이. 비나가 입양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대신 여기로 왔을 가능성이 컸던 그 아이. 박준호는 그 아이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봤다. 거기엔 볼펜으로 적힌 숫자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지워졌지만 남아 있었다. Zero. 누군가는 아이의 이름이 아니라 숫자를 먼저 적었다. 이것이 이 시스템의 본질이다. 아이들은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다. 분류되고 번호가 매겨지고 처리된다. 박준호는 속으로 욕을 삼켰을 것이다. 이런 구조를 만든 인간들은 정말로 사람일까? 그날 새벽 경찰과 보호기관은 아이들을 전원 안전한 곳으로 이송했다. 아이들은 차에 오르면서도 뒤를 돌아봤다. 그 눈빛은 그리움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정말 안 돌아와도 되나? 정말 끝났나? 박준호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끝났다. 이번엔 진짜. 쉼터 운영자의 시설이 아니라 체인이었다. 비공식 쉼터엔 운영자가 있었다. 겉으론 위탁 보호 담당이라는 명함을 내밀었지만 실제로는 아무 등록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처음엔 이렇게 말했다. 저희는 보호하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트라우마가. 박준호가 단호히 끊었다. 트라우마는 핑계고 여기 시스템은 감옥입니다. 운영자는 오히려 화를 냈다. 증거 있어요? 여기 합법. 박준호는 차갑게 말했다. 합법이면 왜 간판이 없죠? 합법이면 왜 아이들이 쉿부터 배웠죠? 그 말에 운영자의 입이 닫혔다. 그리고 입이 닫힌 인간은 보통 두 종류다. 진짜로 억울해서 말문이 막힌 사람, 들켜서 말문이 막힌 사람. 이 인간은 후자였다. 쉼터 안에서 발견된 문서 더미에는 해살의 집만이 아니라 다른 시설 이름도 적혀 있었다. 즉, 이건 한 시설의 일탈이 아니라 체인이었다. 아이들을 연계라는 말로 옮겨 다니게 만드는 체인. 그 체인을 움직이는 건 결국 돈과 도장이었다. 6. 무너지는 밤. 유미홍의 클릭, 오경수의 지시, 그리고 밖의 도장. 증거는 세 갈래에서 동시에 박혔다. 유미홍, CCTV 편집 삭제, 로그 플러스, 열쇠 대장 플러, 메신저 백업. 오경수 지시 정황, 플러 수천 메모 플러스, 오디오 파일 돈 뒤집어 씌우기. 외부, 대양복지 컨설팅 계좌.
흐름 플라우스, 비공식 쉼터, 문서 플라우스, 구청 실무 라인. 그날 새벽 체포 이후 구청 아동복지팀 실무자까지 수사가 번졌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제야 놀라기 시작했다. 설마 공무원이, 설마 시스템이. 나는 이런 반응이 더 화가 난다. 왜 설마인가? 서류가 통과되려면 누군가 도장을 찍어야 한다. 도장을 찍는 손이 깨끗하다고 믿는 게 이미 착각이다. 박준호는 기자들 앞에서 짧게 말했다. 이 사건은 괴물 한 명이 만든 게 아닙니다. 침묵과 방관, 그리고 도장이 만든 사건입니다. 그 말은 정답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너무 씁쓸한 정답이었다. 7. 재판.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라는 말이 가장 먼저 썩는다. 법정에 선 오경수는 끝까지 원장처럼 보이려 했다. 유미홍은 끝까지 관리자처럼 말하려 했다. 아이들을 위해 시설 운영상 오해가. 하지만 증거는 그들의 말보다 더 단단했다. 클릭 로그는 감정을 타지 않는다. 열쇠 기록은 눈물을 안 믿는다. 돈의 흐름은 변명을 씹어먹는다. 결정적으로 그 오디오 파일이 다시 법정에 울렸다. 네가 했다고 해도 돼. 돈 줄게. 그 순간 오경수의 얼굴은 무너졌다. 그리고 나는 그 무너짐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인간은 아이들 앞에선 신처럼 굴었을 텐데 법정 앞에선 이렇게 작아진다. 그게 권력자의 본성이다. 약자 앞에서는 거대해지고 강자 앞에서는 비겁해진다. 유미홍은 마지막까지 침묵을 택하려 했지만 비공식 쉼터에서 나온 아이들의 존재가 그 침묵을 찢었다. 아이들이 살아남아 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이 지우려던 증거가 살아서 법정에 나타났다. 8. 엔딩. 내가 하고 싶은 마지막 말. 이 사건의 끝에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한다. 이제는 안전해졌겠지. 이제는 다시는. 하지만 나는 그런 말을 쉽게 못한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은 특이한 악이 아니라 흔한 구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후원금이 많다고 안전한 게 아니다. 방송을 탔다고 투명한 게 아니다. 모배움이라는 단어는 가장 위험한 수면제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은 원래 울고 떠들고 반항해야 정상이다. 그런데 어느 곳의 아이들이 너무 조용하다면 그 조용함을 트라우마라는 말로만 넘기지 마라. 조용함은 때로 폭력의 결과다. 박준호는 사건 종결 보고서를 쓰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다고 한다. 아이들을 보호하는 곳이 아이들을 지우는 곳이 되지 않게 신뢰보다 먼저 점검이 작동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시청자들에게 이 말을 남기고 싶다. 우리가 박수 쳤던 곳이, 우리가 감동했던 사진 속 장소가,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믿었던 그 단어들이 어쩌면 누군가의 입을 막는 장치였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발 좋은 일을 한다는 말만 믿지 말고 좋은 일을 증명하는 방식을 보자. 아이들은 말할 수 없을 때가 많다. 그럼 우리라도 봐야 한다. 늦기 전에.